에너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4월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유럽법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 오픈은 폴란드 정부와 군, 방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지난 2022년 처음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수출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K9 추가 수출을 위한 2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천무 2차 계약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는 앞으로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현지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과 전문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 바르샤바 유럽 사무소의 의미는 지금 유럽에서 그만큼 한화의 방산 무기들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면서 앞으로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강화하려는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바르샤바 인근에 K9 자주포 부품 물류센터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물류 창고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화가 적극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요청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조치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데요. 영국도 K9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방 전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폴란드의 탄약 기술 이전 및 전투기, 자주포를 수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잠수함 수출까지 예상되고 있어 육해공 종합 세트를 폴란드에 수출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화는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인 오르카의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 3 최신형인 KSS-3 배치 2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이 잠수함은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VLSE 기존 6개에서 1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무장력이 강화됐으며 잠수함 전면에는 이전보다 더 커진 수평 발사 체계도 탑재, 미사일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합니다.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한화 임원들은 지난해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를 찾아 한화오션 잠수함의 자막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자 폴란드는 슬쩍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장담 못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폴란드 측에서 자국 내에서 자국산 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EU에서도 유럽산 무기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맺은 계약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조속히 금융 지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K9 자주포 308문, 천무 70대, K 전차 820대가 계약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방위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자본은 투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법정 자본금 증액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실제 출자되는 금액도 2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기존에 맺은 계약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맺은 3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2문 수출 계약 당시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한화 측도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었습니다. 더구나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안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폴란드에서는 EU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아닌 EU 내 다른 국가에서
무기 수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 한국의 금융 지원이 더 빨리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폴란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조만간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썬더 자주포 54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 루마니아 간 여러 양해각서가 체결된 예정인데요. 루마니아는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비롯해 폭발성 발사체 17,352발, 연막 발사체 324발, 조명 발사체 324발, 훈련용 불활성 발사체 720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레니안과 이즈마이랑의 곡물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타깃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설비 시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곡물 창고는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과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은 레니앙 맞은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다쳤고 루마니아 화물선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전쟁 범죄라며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흑해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만 군사 강국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루마니아가 다급히 군사력 증강에 나섰고 방산 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는 더 있습니다. 베트남까지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 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베트남 국방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포함한 방산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인도와 베트남이 예전처럼 그렇게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좋은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한국이야말로 좋은 카드였던 것입니다. 방산 무기는 한번 사면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판매국의 신뢰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러시아산 무기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러시아의 첨단 무기 생산 능력에도 의구심이 생긴 것도 베트남이 해외로 눈을 돌린 원인이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와 베트남까지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다급한 건 폴란드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급하게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필두로 한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이 지난 22일 한국을 찾았는데요.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이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 제3부, 군비청 등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간 한국의 방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 기존 수출 계약건을 확정짓고 또 다른 계약건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와 K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다련장포 등 약 124억 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폴란드 대표단의 방문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어떤 발표를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구매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곡사포 54문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오아니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이오아니스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대표단에는 3명의 장관과 비상상황부 국장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관심사는 루마니아 육군의 무기 조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의 협력 라인을 설명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료 발렌틴 스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특히 갈망했던 자주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입하면 훨씬 더 쉽게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루마니아 장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자주포 54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사포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1분에 8개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포탄이 2개의 경기장과 유사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곡사포는 성능이 뛰어나며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제품입니다. 40km 거리에서에 쓸 수 있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엔진은 매우 강력하여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갖추고 있으며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거대한 군용 차량 외에도 한국에서 미사일 18연기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노르웨이, 인도, 호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용 곡사포 입찰에 남아있는 한국 회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철수했으며 최종 결정은 군에서 내려집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 리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배송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5개 NATO 국가에 자주포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12배 많은 60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지금 K9 자주포 수출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규모와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리안 썬더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이 K9 자주포라고 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K9 자주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54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의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위협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액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에 K구자 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뉴스로만 봐왔는데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K구자 주포 54문을 계약한다는 소식에 설레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루마니아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다. 힘내자. 루마니아. 매우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토군, 루마니아를 존중하라. 대단한 기적.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몇 개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구매가 될 것입니다. 포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300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더 큰 구경, 더 긴 스트로크, 향상된 정확도 및 더 스마트한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년의 거리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K9 자주포는 너무 좋은데 사면 풀옵션으로 사야겠네요. 일을 하려면 잘하자. 54개의 자주포, 나라를 방어하려면 최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K2 전차는 10조 원 가량의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처럼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500대의 전차보다 당장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했을 때 루마니아 군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략 분야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장려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자주포와 보병 전투 기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빠르고 최대 사거리가 54km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당 최대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장갑 시스템을 한국군에 54대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비용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나토 5개국을 포함해 9개국이 로켓 추진 곡사포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첫 번째 시스템은 2년 반 후에 루마니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15초 이내의 3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살 소식된 내 컴퓨터화된 전자 지휘의 잘 조직된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화된 전자 지휘의 측면에도 해당됩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또 다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보병 전투기, 특히 제9형 84지대로를 대체할 레드백 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달라고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판장 국방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간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근방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가 실전 배치된 K9A1 자주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저 구경 수준으로 보고 간 줄 알았는데 호앙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23일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한 25일 응우옌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 24일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204포병여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K9 자주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험악한 국경 지역을 견뎌내고 중국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는 K9자주포밖에 없다며 100대 수입 이후 이제 200대 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것을 보고 K9자주포 도입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K9자주포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나라들도 K9자주포를 도입해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으로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의 평화가 무너져가는데 한국산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호주의 군함 건조 기업 오스탈 인수를 위해 재시동을 건 가운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승인해 오스탈 인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엘라베마주에 조선소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군함 건조사로서 특히 3개의 동체를 가진 3동선 형태의 독특한 선체 구조를 가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일찌감치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하나오션은 오스탈의 현재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 제시했지만 오스탈이 이 제언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개입으로 하나오션이 다시 인수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회사 간 구체적인 인수 조건 협의도 조율 중이란 후문인데요. 하나오션은 왜 이토록 오스탈 인수에 공을 들이는 것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있어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막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하며 인정받은 하나그룹이 이번에 하나오션을 통해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첫째, 하나가 궁극적으로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의 마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탈은 인디펜던스급으로 알려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건조하는 기업으로서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의 마로 시장 진출에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함정 정비 유지 보수의 마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일단 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78조 원에서 오는 2029년이면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니 세계 여러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따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에너지, 조선, 해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 융복합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가 미국 조선소 확보로 수주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형 차기 호위함 KDDX, 차기 이지스함 등 한국 해군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하나가 호주 기업 오스탈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투함을 K방산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선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하려 애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장벽 문제가 미국 존스법은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자국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스탈이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걸림돌이 일시에 제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끈질긴 구애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 미 국방부와 미국 규제당국도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에게 첨단 기술 분야의 동참을 원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온 조선사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인수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방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호주 정부도 사실상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주로서도 이미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 무인 잠수정, 수상정 설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오션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나쁠 리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에도 한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 설계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네이비시 GHOST의 첫 단계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하나오션은 함정 건조와 창정비 사업 수주는 물론 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아 해상 풍력과 플랜트 사업을 키워 총 1조 1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및 함정 건조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한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북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은 물론 잠수함 사업까지도 장악할 전망인데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 행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국산화는 70%에 불과하다. 잠수함 건조 역사도 일본보다 짧다. 리튬이온 건전지를 탑재한 실적이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승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는 없는 핵심 기술 이전 제한, 수직 발사 체계 기술 등을 갖춘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핵기술이 뛰어난 국가인데 한국과 캐나다가 밀착하면 핵 추진 시스템까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로 인해서 적극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 핵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탑 기술을 가지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미국이 러시아 방어를 위해 캐나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캐나다와 한국이 잠수함 사업으로 밀착하면 어떡하느냐가 일본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낸 자국 기업들, 즉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잠수함 사업에 경험이 많은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에게 좀 더 치열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자국 조선사들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일본 조선사들이 이런 점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애가 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최근 한국 방산이 보여준 해외 수출 능력입니다. 사우디, UAE, 필리핀,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 한국 방산이 수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은 물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잠수함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수출 경험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노련한 사업 능력을 갖춘 한국이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적이 미미한 일본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열린 킬체인 핵심 전력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에 캐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했고 신체호함을 눈으로 본 캐나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인상을 말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신체호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고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저 감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 전력 개발 및 증강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영내 파트너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략 잠수함 신체호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맥도널드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을 둘러본 소회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신형 잠수함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다. 한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의 동맹국이다. 한국의 친구들과 이번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캐나다 측에서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자 일본이 더욱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사는 바닷속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의 오르카 RKA 프로젝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4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는 물론 폴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치맨을 수출한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오스탈이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미 해군과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한화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합해져 북미 잠수함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호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중국군은 최근 2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랴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직곡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랴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랴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랴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J-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J-11수-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J-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J-1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J-1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1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한 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유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 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의 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구력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이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이 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72 전투기, 스웨덴 사브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며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50TH 골든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